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언제든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핵무기 생산에 박차를 가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새 전술 핵탄두로 추정되는 화산 30일 사진을 공개하면서 7차 핵실험을 예고한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가 처음 발간한 북한 인권 보고서를 소개하며 북한 인권 유린이 국제사회에 낱낱이 드러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 달 미국 국빈 방문을 앞두고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교체설이 불거지면서 대대적인 인적 개편 가능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오늘 오후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강제 동원에서 강제 표현이 삭제되고 독도 영유권 주장이 실릴 걸로 알려지면서 정치권과 학계를 중심으로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고 전두환 씨의 손자 전우원 씨가 공항에서 입국하자마자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전 씨는 경찰 수사에 협조한 뒤 5.18 유가족 단체 피해자들에게도 사과하고 싶다고 전했습니다. 뉴스앤 이슈 2부 시작합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무기 생산에 박차를 가하라고 주문한 가운데 북한이 전술 핵탄두로 추정되는 화산 30일의 모습을 전격 공개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이 공개한 사진을 보면 화산 30일로 이름 붙인 핵탄두 추정 물체가 김정은 위원장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북한의 여러 탄도미사일에 장착된 예시 그림과 함께 전시됐습니다. 북한은 또 어제 핵 습격을 가정해 핵 공중폭발 타격 방식의 교육 시범 사격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중부전선의 미사일 부대에서 어제 중요 화력 타격 임무 수행 절차와 공정을 숙련시키기 위한 시범 교육 사격 훈련을 진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상대 지상 전술 탄도미사일 2발에 모의 핵 전투부를 장착하고 평양시 여포구역에서 함경북도 김책시 앞 목표 섬을 겨냥해 가상적인 핵 습격을 진행하면서 표적 상공 500m에서 전투부를 공중 폭발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떠다니는 군사기지로 불리는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 니미츠함이 부산 작전기지에 입항했습니다. 미 항모의 방한은 지난해 9월 로널드 레이건함을 입항 이후 6개월 만으로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함과 동시에 핵 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는 북한을 향한 경고라는 분석입니다. 오늘 입항에 앞서 니미츠함을 포함한 제11항모 강습단은 어제 제주 남방 공해상에서 우리 해군의 이지스 구축함 세종대왕함과 한국형 구축함 최영함, 군수지원함 화천함과 함께 연합 해상 훈련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한국의 핵무기 재배치도 고려해야 한다는 미 상원 외교위 공화당 간사의 주장과 관련해 한반도 비핵화가 정책 목표라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베단트 파텔 국무부 수석 부대변인은 제임스 리시 상원 의원의 한반도 핵 재배치 주장의 실현 가능성을 묻자 핵 배치나 핵 태세와 관련해선 국방부가 답할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이 비핵화를 강요하면 핵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데 대해 북한과 외교적인 접근에 전념하고 있다며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로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파텔 부대변인은 그러면서 한미 연합훈련은 방어적이고 일상적인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 인권보고서 최초 공개를 알리면서 북한 주민의 처참한 인권 유린의 실상이 낱낱이 드러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각 부처가 북한 실상을 국내외에 널리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국무회의 모두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정부는 이번에 북한 인권보고서를 처음으로 출간 공개합니다. 북한 인권법이 제정된 지 7년이 경과됐지만 아직도 북한 인권재단이 출범하지 못하고 있고 지금에서야 북한 인권보고서가 출간되는 것입니다. 이제라도 북한 인권법이 실질적으로 이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북한 주민의 처참한 인권 유린의 실상이 국제사회에 낱낱이 드러나야 합니다. 통일부뿐만 아니라 교육부 등을 포함한 정부 각 부처는 이번 보고서 발간을 계기로 북한 인권 실상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고 가르쳐야 합니다. 일본 정부가 오늘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를 발표할 전망이어서 과거사나 독도 문제에 대한 기술 변화에 따라 한일 관계에 미칠 영향이 주목됩니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일본 교과서 검정 발표에 대한 질문에 발표되는 내용을 봐야 말할 수 있다면서도 일희일비할 사항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또 중대한 변화가 있다면 당연히 문제 제기를 해야 할 거라며 지난 10여 년간 해온 입장이 나오는 거라면 전례에 비춰 대응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서 여야 모두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국민의힘은 한일 정상회담으로 어렵사리 관계 정상화에 물꼬를 텄는데 일본의 역사 왜곡은 새 변화에 대한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오늘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수석 부대표는 곧 발표될 일본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 강제 동원에서 강제라는 단어가 빠지고 독도가 일본 고유 영토로 기술될 거로 보인다며 이는 한일 관계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일본이 교과서에 독도를 자국 땅이라고 싣겠다고 하면 무슨 소리냐며 자리를 박차고 나와야 하는 게 대한민국 대통령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 오전 경남 창녕에서 진행한 도의원 보궐선거 지원 유세에서 이같이 말했는데요. 이 대표는 과거 일본 정부의 독도 땅 교과서 기재 방침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달라고 말했다는 보도 내용을 언급하면서 이번에도 상대방은 독도 이야기를 했다는데 이쪽은 감감무소식이라며 지난 한일 정상회담 관련 대통령실의 해명을 겨냥했습니다. 친명과 비명 사이 갈등을 겪던 민주당이 주요 당직을 개편했습니다. 당내 갈등을 수습하려는 취지인데 공천 때 핵심 역할을 하는 사무총장 자리는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이걸 두고 쇄신이 부족하다는 일각의 지적에 이런 반응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뭐 대표 안 바꾸면은 아무 의미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겠죠. 또 사무총장도 바꿨으면 좋았겠다. 다 바꾸니까 이럴 수도 있는 건데 잘 모르는 경우들이 있는데 사실 사무총장만 공천에 관여하는 건 아니고 가령 무슨 전략위원장이다 이런 등등이 다 공천에 관여하기 때문에 뭐 사무총장이 다 좌지우지한다 이런 거는 조금 정확하지는 않은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민주당의 총선 룰은 상당히 시스템이 갖춰져 있고 이제 역사가 쌓여서 그렇게 막 사무총장 한 사람이 좌지우지할 것도 아니고 아마 총장까지 바뀌었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것은 그런 전면적 교체의 상징으로서 요구하는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누구누구로 바뀌어서 잘못됐다. 또 꼭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비명계는 공천이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방탄 프레임에서 벗어나는 차원에서 사무총장 교체가 필요했다는 겁니다. 소장파로 분류되는 조홍천 의원의 라디오 인터뷰입니다. 사무총장이 일요일 날 기자간담회를 열어서 검찰 수사를 비난하고 또 이 대표를 두둔하고 그런 일들을 수차례 했습니다. 방탄에 앞장을 쓴 거죠. 온몸을 던진 겁니다. 조정식 총장이 방탄 프레임 공고화에 기여를 해왔기 때문에 교체를 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뭐 공천이 무슨 문제입니까? 몇 번 얘기합니다. 지금 방탄 때문에 사법 리스크 때문에 당에 구멍이 났다. 그 구멍을 메꿔야 된다. 메꾸려면은 사람을 바꿔야 된다. 근데 당대표가 스스로 물러나지 않으니 지명직이라도 빨리 바꾸자. 이 얘기였는데 자꾸 공천 얘기하니까 이거는 문제에 대한 해법이 다른 거죠. 국민의힘에서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역할론이 힘을 받고 있습니다. 한 장관의 등판이 총선에 미칠 영향력에 대해서 최형두 의원은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지금 정부 여당으로서는 다음 총선이 정부 여당의 정책을 계속 추진할 수 있느냐 마느냐의 중요한 시금석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 여당에서 충원할 수 있는 모든 정책 역량 또 인적 풀들을 다 차출하는 것이 이제 선거의 원칙이죠. 선거에도 보면 스피로바 효과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옆 지역에 또는 우리 대표 여러 후보 중에 발군의 후보가 하나 있어서 이 후보가 잘하면은 같이 영향을 인접 지역, 인접 지역도 그 바람이 붑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후보를 직접 그 지역에 초청을 해서 이렇게 좀 도와달라고 지지 유세를 해달라고 부탁하기도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아주 지금 현재 우리 강요들 중에 인기가 높기 때문에 선거에 나오면은 지금 여러 지역 선거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특히 우리가 좀 어려운 수도권 선거 같은 곳에서 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런 취지겠죠.
과연 선거에서 이기는 데 도움이 될까를 놓고 유보적인 입장도 있습니다. 선거는 결국 중도층 민심을 누가 잡느냐의 싸움인데 한 장관으로 가능할지는 잘 모르겠다는 겁니다. 유승민 전 의원의 인터뷰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굉장히 정치적 발언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정치할 생각이 있으면 뭐 본인이 일찍 사퇴해서 정치하는 게 맞겠죠. 법무부 장관은 행정부의 장관으로 국무위원으로 자기가 해야 될 그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100% 충실하면 되는 건데 근데 그분이 정치를 하는 건 또 자유거든요. 한동훈 장관이 총선에 출마하면 승리에 도움이 될까요? 아니면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지지층이라는 게 윤석열 대통령하고 굉장히 겹치잖아요. 아, 겹친다. 예, 겹치기 때문에 결국 총선은 중도 젊은 층 수도권 민심을 누가 잡느냐 그게 승부인데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글로벌 금융 불안 사태를 촉발했던 실리콘밸리 은행이 새 주인을 찾으면서 미국 은행주들이 급반등했습니다. 하지만 은행 위기에서 시작된 신용 경색이 부동산 시장으로 번지면서 경기 침체를 겪을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됩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파산한 실리콘밸리 은행을 인수한 건 대형 은행이 아닌 노스캐롤라이나 지역 기반의 퍼스트 시티즌스 은행이었습니다. 파산 전까지 미국에서 자산 규모 16위였던 실리콘밸리 은행을 30위의 중소형 은행이 사들인 겁니다. 모든 예금과 대출을 인수하고 23% 할인이 적용된 720억 달러에 매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실리콘밸리 은행 17개 지점은 곧장 퍼스트 시티즌스로 간판을 바꿔달고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실리콘밸리 은행 구원 투수로 나선 퍼스트 시티즌스 주가는 50% 넘게 급등했습니다. 위기설에 휩싸였던 퍼스트 리퍼블릭 주가도 한때 30% 이상 폭등하는 등 다른 은행주에도 훈풍이 불었습니다. 의회 출석을 앞둔 마이클 바 연방준비제도 부의장은 서면 답변에서 실리콘밸리 은행 붕괴 사태는 잘못된 경영의 교과서적인 사례라며 은행 시스템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위기는 이게 끝이 아닐 거란 전망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은행 위기에서 촉발된 신용 경색이 상업 부동산 시장으로 이어지고 결국 경기 침체를 부를 거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Well, it definitely brings us closer. And then that credit crunch, you're right, just as you said, would then slow down the economy.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세계은행은 2030년까지 세계 경제 성장률이 2.2%에 불과해 잃어버린 10년이 도래할 거란 경고를 내놨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최근 미국의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렸지만 우리나라 시중은행 대출금리는 내림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긴축이 사실상 끝났다는 기대감과 함께 채권금리가 하락했기 때문인데요. 대출금리가 계속해서 내릴지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김지선 기자입니다. 미국 실리콘밸리뱅크 파산 이후 우리나라 시중은행 대출금리가 눈에 띄게 내렸습니다. 4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는 3주 만에 1%포인트 가까이 내렸습니다. 고정형 주택담보대출의 기준이 되는 은행채 5년물 금리가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신용대출금리의 기준이 되는 은행채 1년물 금리도, 전세자금 대출의 지표인 은행채 2년물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의 대출금리 인하는 은행채 금리 하락 등 조달 비용 하락과 금융권의 상생 금융 확대에 따른 상품금리 인하에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최근 채권금리가 급격히 내린 데는 뒤바뀐 미국의 통화정책 기조가 한몫했습니다. 애초 이번 달 빅스텝을 밟을 거란 전망이 나오며 채권금리도 덩달아 오름세를 보였는데 실리콘밸리뱅크 파산의 여파로 예상보다 완화된 베이비 스텝을 취하며 오히려 금리가 하락했고 투자 수요가 몰린 겁니다. 이 연준이 더 이상 금리를 올리지 못할 거라는 예상이 퍼지고 있습니다. 한국은행도 더 이상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을 거라는 예상이 확산되면서 채권에 투자 자금이 몰려서 채권 가격이 상승하니까 채권 금리가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출 금리도 역시 당분간 계속 하락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만 미국과 유럽의 은행 위기가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는 점은 변수입니다. 개별은행의 위기가 금융권 전체의 유동성 문제로 확산할 경우 현금 확보를 위한 채권 투매가 다시 채권 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당분간 대출금리 하락세에도 여전히 금리 급등의 불안 요소가 남아있다는 게 시장의 판단입니다. YTN 김지선입니다. 정부가 내년 예산을 국방과 치안 등 국가 기본 기능 강화와 청년 일자리 창출 등에 중점적으로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 보호, 경제체질 구조 혁신에도 예산이 투입됩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내년 예산안 편성 지침을 확정하면서 올해처럼 건전 재정 기조 아래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예산 638조 7천억 원의 내년 증가율을 5% 미만으로 묶을 거로 보여 내년 예산은 670조 원 안팎이 될 거로 보입니다. 지난달 국내 수출 물량이 한 달 전보다 소폭 증가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5개월 만에 반전입니다. 다만 수출 금액은 감소세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교육 조건은 23개월째 내림세를 이어갔습니다. 조태영 기자입니다. 올해 들어서도 우리 경제의 밥줄이나 다름없는 수출은 부진의 늪에서 쉽사리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지난달엔 수출 물량이 5달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반도체 부진은 이어졌지만 석탄과 석유 제품, 운송 장비 등이 선전했습니다. 한 달 전보다 1.1% 소폭 상승했습니다. 다만 수출 금액으론 여전히 부진했습니다. 전체 수출 금액 지수는 6.9% 하락해 5개월 연속 내림세를 이어갔습니다. 주력 제품인 컴퓨터와 전자, 광학기기의 수출 금액이 36% 넘게 급감했습니다. 2009년 1월 이후 가장 큰 하락폭입니다. 결국 고부가 가치 산업에서 수출이 좀 줄고 비교적 다른 제조업 분야에서 수출이 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어떻게 보자면 수익성이 그렇게 좋아지진 않았다라고 아마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출 상품 1단위로 수입할 수 있는 상품의 양을 뜻하는 순상품 교육조건 지수도 악화 일로입니다. 지난달 순상품 교육조건 지수는 1년 전 같은 달보다 4.5% 하락했습니다. 무려 23개월 연속 내림세로 지난 2017년 12월부터 2020년 3월까지 28개월 연속 악화 이후 가장 긴 기간입니다. 정부는 하반기부터 상황이 나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계적인 금융 불안이 이어지고 있어 상황을 낙관하긴 어렵다는 우려도 여전합니다. YTN 조태현입니다. 무역수지 적자로 경기 침체 우려까지 나오고 있지만 조선업은 화랑입니다. 선박에 따라 많게는 5년치 일감까지 확보됐습니다. 그런데 정작 일손 구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김범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남 서남권의 최대 사업장 현대 3호 중공업의 조선소입니다. 육상과 해상 도쿠에서 대형 선박 6척을 건조하는 손길이 분주합니다. 적재 중량 30만 톤의 초대형 유조선도 보입니다. 무엇보다 우수한 품질의 안전한 선박을 건조해 고객님들의 신뢰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쉽지 않은 현장 여건에도 대한민국 수출 천병으로서 K조선을 이끌고 있다는 자부심과 긍지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현대 3호 중공업은 이미 3.7년 정도의 일감을 확보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수요가 늘면서 LNG선은 5년치가 넘게 주문이 밀려 있습니다. 현대 3호 중공업에는 직영사원 4천여 명과 협력업체 사원 6천여 명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 등 모두 12,000여 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한때 조선업 침체로 전문 기능 인력이 많이 현장을 떠나서 요즘은 근로자를 구하는 데 애를 먹고 있습니다. 선박 주문량이 늘면서 현대 3호 중공업의 경영은 지난해 마침내 흑자 기조로 전환했습니다. 친환경선이라든지 이 환경 규제에 대한 대응을 적극적으로 하면서 저희가 생산하는 선박에 대한 어떤 성능의 차별화라든지 이런 생산 능력에 대한 차별화는 상당 부분 구축이 됐습니다. 제조업 강국 대한민국을 이끄는 쌍두마차 가운데 반도체는 주춤하고 있지만 조선업은 세계 1위를 탈환하고 다시 비상하고 있습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가상화폐 폭락 사태로 투자자들에게 50조 원의 피해를 입힌 권도형 씨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와 미국, 싱가포르까지 경쟁하고 있지만 조기 송환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권 씨가 도피했던 동유럽 몬테네그로가 여권 위조 혐의로 권 씨를 자국 재판에 넘기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인데요. 이상순 기자가 보도합니다. 권도형 테라폼 랩스 대표는 몬테네그로 입장에선 중범죄를 저지른 현행범입니다. 코스타리카 위조 여권으로 출국하려다 붙잡혔고 수화물에서 벨기에 위조 여권도 나왔습니다. 여권 위조는 몬테네그로에서 최대 5년의 징역형이 선고됩니다. 권 씨는 또 출입국 기록 없이 몬테네그로에 입국한 것으로 드러나 형이 가중될 수도 있습니다. 권 씨를 쫓고 있던 우리나라와 미국, 싱가포르 이외에 몬테네그로도 형사 관할권이 생긴 겁니다. 이에 따라 몬테네그로 검찰은 권 씨를 재판에 넘기지도 않고 다른 나라에 넘기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가상화폐 테라 루나 폭락 사태로 투자자에게 50조 원에 이르는 천문학적 피해를 입힌 권 씨는 우리나라와 미국, 싱가포르도 쫓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선 몬테네그로의 사법 처리를 지켜보는 것 말고는 뾰족한 수가 없어 보입니다. 몬테네그로 법원은 지난 24일 권 씨와 측근 한모 씨에 대해 30일간의 구금 연장을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권 씨는 현지에서 변호인을 통해 법원의 구금 연장 결정에 불복하고 항소할 예정입니다. 권 씨는 또 송환 절차가 시작되면 몬테네그로의 신병 인도 결정에 대해서도 소송을 제기해 다툴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미국 어디를 가도 중형이 확실한 만큼 최대한 송환을 피하려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만 20만 명에 이르는 피해자들의 바람과 달리 권 씨의 실제 송환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YTN 이상수입니다. 경찰은 최근 특정 가상자산이나 투자 종목의 매매를 부추기는 이른바 투자 리딩방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내세울 경우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오늘부터 상반기 동안 투자 리딩방 등 민생 침해 금융 범죄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불법 투자 리딩방의 경우 원금 보장과 고수익 창출이 가능하다며 전화와 문자로 개인에게 접근해 거짓 정보를 제공하고 교묘한 속임수로 투자를 유도한다고 설명했습니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 피해자들에게 사죄하겠다며 국내로 들어온 고 전두환 씨의 손자 전우원 씨가 공항에서 곧바로 체포됐습니다. 전 씨는 뉴욕에서 출발한 비행편을 타고 오늘 새벽 5시 50분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앞서 마약 투약 혐의로 전 씨를 입건한 경찰은 미리 발부받은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공항에서 즉시 집행했습니다. 전 씨의 신병을 확보하고 강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서울 마포구에 있는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에서 전 씨의 마약 투약 혐의를 수사하게 됩니다. 전 씨는 자신의 죄를 피할 수 없도록 전부 다 보여줬다며 수사에 협조해서 빨리 5.18 희생자와 유족에게 사과하고 싶다고 말했는데요. 전 씨 입국 당시 모습 직접 보시죠. 저 같은 죄인이 한국에 와서 사죄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국민 여러분께 정말로 감사드리고 민폐 끼쳐드려서 죄송하고 이번에 수사받게 되는 거 최대한 열심히 협조해서 수사받고 나와서 빨리 5.18 단체 유가족분들, 피해자분들께 사과드리고 싶어요. 마약 투약 혐의는 인정하시나요? 방송에서 제 죄를 피할 수 없도록 전부 다 보여드렸습니다. 미국에서 병원 기록도 다 제가 마약을 사용한 기록이 있으니까 그거 확인해 보시면 될 거예요. 경찰이 상습 마약 투약 혐의로 피의자 조사를 받은 유아인 씨를 재소환합니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조만간 유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불러 조사할 예정인데요. 앞서 유 씨는 어제 1차 피의자 조사를 받은 뒤 불미스러운 일로 많은 사람에게 실망을 주게 된 점을 반성하고 죄송한 마음이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불미스러운 일로 이런 자리에 서서
그동안 저를 사랑해 주셨던 많은 분들께 큰 실망을 드리게 된 점 깊이 반성합니다. 죄송합니다. 저의 일탈 행위들이 누구에게도 피해를 끼치지 않는다, 그런 식의 자기 합리화 속에서 그런 잘못된 늪에 빠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순간들을 통해 그동안 제가 살아보지 못한 진정이 더 건강한 순간들을 살 수 있는 기회로 삼고 싶습니다. 대검찰청을 상징하는 조형물이 기독교 복음 선교회 JMS 신도로 알려져 논란이 됐죠. 그러나 조형물을 만든 작가는 20년 넘게 JMS 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YTN이 확보한 영상을 보니 해당 작가는 정명석 씨가 성범죄로 징역 10년형이 확정돼 복역하던 2015년에도 JMS 관련 활동을 활발히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정의의 편에 서서 불의를 감시한다는 의미를 담은 대검찰청의 상징 조형물, 서 있는 눈입니다. 그런데 이 작품을 만든 A씨가 JMS의 신도로 총재 정명석 씨의 성폭행 범죄를 알면서도 옹호했다는 주장이 최근 제기돼서 파문이 일었습니다. 논란이 확산하자 A 작가는 한 언론 인터뷰에서 JMS 활동은 1990년대까지만 했다며 2000년대 들어서는 건강이 나빠져 나가지 않는다고 해명했습니다. 과연 사실일까? JMS 내부 사이트에 올라온 영상입니다. 2015년 3월 15일에 열린 JMS 총재 정명석 씨의 개인전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는 9월 25일까지 첨부 정명석 작가의 작품이 전시 중입니다. 이 전시회 개막식에서 리본을 자르는 인물은 다름 아닌 A 작가. 본인 해명과 달리 21세기 들어서도 JMS 관련 활동을 이어갔던 겁니다. 당시 정명석 씨는 신도 성폭행으로 이미 수감돼 있던 상황. 그러나 A 작가는 정 씨를 찬양하는 듯한 발언도 내놓습니다. 정말 신기가 있는 그런 훌륭한 작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희 작품은 한마디로 진리와 사랑의 결정체로서 A 작가는 관련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JMS 2인자로 불리는 이른바 J 언니, 정모 목사는 총재인 정명석 씨와 거리를 두기 위해 애쓰는 모습입니다. 자신은 정명석 씨의 성비위를 말리려 했다고 주장하며 범죄 연관성을 차단하는 데 집중하고 있는데 JMS 피해자들은 정 목사 역시 명백한 공범이라며 엄정히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와서야 연기를 하고 있지만은 이 피해자한테는 열심히 하다 보면 뛰다 보면 괜찮아지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런 범죄를 마치 자연스럽게 넘겨야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경찰은 최근 정 목사를 포함해 JMS 간부들을 추가로 입건하는 걸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큐멘터리가 불을 지핀 JMS 파장이 사그라지지 않는 가운데 종교 집단 안에서 성범죄를 저지르거나 방조한 이들이 어디까지 수사받고 처벌에도 이를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한 집에 살던 고모를 살해한 중학생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게임을 못하게 했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엄윤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용산의 빌라. 출동한 경찰이 현장 조사를 위해 건물로 들어가고 집안에서는 감식 작업이 한창입니다. 어제 저녁 7시 반쯤 중학교 1학년 A군이 함께 살던 고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했습니다. 게임을 못하게 한다는 이유였습니다. 엄마 아버지가 없으니까 어린애들 매일 학교 데리고 다니고 진짜 부모보다 더 잘했어요, 엄마보다. A군은 발달장애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년 전 아버지가 사망하면서 할머니와 고모의 돌봄을 받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A군이 형사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체포 상태를 해제하고 불구속 상태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인부들이 들것에 실려 나옵니다. 페인트 작업을 하던 4명이 호흡곤란 증세로 쓰러진 건 저녁 7시 20분쯤. 맨홀 내부 도포 작업을 하다가 유독가스를 마신 것으로 보입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상가에 처박힌 차량, 그런데 차 뒷부분이 더 찌그러졌습니다. 정차해 있던 차를 뒤따라오던 시내버스가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상점으로 돌진한 겁니다. 피해 운전자와 버스 승객 등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보행자 피해는 없었습니다. 경남 창원 장천부두에서는 계류 중이던 1,900톤짜리 고철 수집 선박에서 불이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재산 피해와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길을 걷던 20대 남성이 공기총에서 발사된 걸로 추정되는 총탄에 맞아 다치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기 이천경찰서는 지난 9일 오후 이천역 근처를 지나던 20대 행인 A씨가 오른쪽 턱 부위에 총탄을 맞았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관내 등록된 총기는 모두 GPS 추적이 가능한데 해당 총탄을 사용하는 총기는 없었다며 주변 CCTV 영상을 확인하고 다른 경찰서와 협조해 용의자를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낮 1시 10분쯤 서울 성수동에 있는 복합상가 건물 공사장 지하 1층 배기 통로에서 배관 작업을 하던 50대 남성 A씨가 지하 6층으로 추락했습니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경찰은 국과수에 A씨 시신 부검을 의뢰해 정확한 사인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오늘 오전 9시쯤 전북 군산시 옥굽 당북교차로 인근 산업도로를 달리던 24톤 화물차에서 석재 2개가 도로로 떨어졌습니다. 이 사고 직후 뒤따라오던 차량 4대가 잇따라 추돌하면서 2명이 다쳤습니다. 정부가 이번 주에 발표하는 일상회복 로드맵에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 의무 기간을 줄이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일주일인 기간을 단계적으로 줄일지 아니면 일시에 해제할지 내일 발표됩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코로나19 방역 조치가 대부분 해제된 지금 아직 남아있는 것은 확진자 7일 격리 의무입니다. 이 격리 기간을 이제 단축해도 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의 자료를 보면 지금 질병청에서 계속 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염력이 있을까 하고 보면 제가 보기엔 한 5일 정도까지 줄여도 7일에서 5일 정도까지는 줄여도 웬만큼 괜찮지 않겠느냐라는 자료들이 좀 있습니다. 바이러스의 병독성이 유행 초기보다 약해졌고 백신과 치료제가 충분히 마련돼 있는 점도 격리 기간 단축의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아프면 쉴 권리가 보장될 것이냐에 대한 우려와 정부 지원 규모의 조정 필요성 때문에 일시에 해제하기보다는 단계적 완화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감염 뒤 사흘 동안 바이러스를 집중적으로 배출하는 코로나19의 특성을 고려하면 격리 의무는 5일로 줄어들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병의원과 일반 약국 등의 마스크 착용 의무는 당분간 더 유지될 전망입니다. 격리 의무의 완전한 해제는 5월쯤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보건기구가 코로나19에 대한 공중보건 비상사태 해제를 4월 말에서 5월 초에 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우리나라도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현재 2급에서 독감과 같은 4급으로 낮추면 확진자의 격리 의무는 자연히 없어지게 됩니다. 일본은 5월 8일에 코로나19를 독감과 같은 감염병 등급으로 낮추기로 했고 미국은 5월 11일에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종료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전문가위원회의 권고를 반영한 일상회복 로드맵을 수요일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2,12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일주일 전보다 100여 명, 2주 전보다 700여 명씩 많습니다. 화요일 발표 기준으로 지난 1월 24일부터 10주 연속 10,000명대를 유지했습니다. 신규 확진자 가운데 국내 발생 사례는 12,115명, 해외 유입 사례는 1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151명으로 37일 연속 100명대를 유지했습니다. 사망자는 8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34,231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치러지는 2024학년도 수능에서 EBS 연계율은 기존의 50%를 유지하되 학생들의 체감도는 높일 예정입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오늘 수능 시행 기본계획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평가원은 EBS 수능 교재 및 강의와 수능 출제 연계는 간접 방식이지만 교재에 있는 도표와 그림, 지문 등 자료 활용의 유사도를 높여서 연계 체감도를 높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어와 수학 선택 과목별 표준 점수 최고점이 지난해 11점까지 벌어져 과목 선택에 있어 유불리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문제를 인지하고 있다며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탐이나 과탐의 표준 점수 최고점도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벌써 꽃이 피다니 내일은 분홍빛 향연에 설레는 마음 가지신 분들 많으시죠? 보기에는 참 예쁘지만 마냥 좋아할 수만은 없습니다. 벚꽃 개화가 빨라진 건 3월 기온이 평년보다 높았기 때문인데요. 이상고온의 심각성은 빠르게 우리 앞에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남태평양 섬나라 투발루의 외무장관이 국토가 물에 잠기고 있다며 수중 연설을 하는 모습인데요. 유엔 사무총장은 인류가 이미 살얼음판에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기후재앙 위기감에 대응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교과서로 불리는 제6차 IPCC 보고서, 지구기온 상승 목표를 2도에서 1.5도로 강화했습니다. 이를 넘는다면 극한 더위, 가뭄, 강수 변화가 예상된다며 경고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목표로 제시하고 법으로도 만들었습니다. 그 중간 목표로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는 유지하되 부분별 감축 비중은 조정하기로 하고 다음 달 최종안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온실가스가 많이 발생하는 우리 산업 구조는 탄소 중립으로 가는 길에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어떻게 풀어나갈지가 관건으로 보입니다. IPCC 첫 한국인 의장의 분석, 김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IPCC를 이끄는 이회성 의장. 이 의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주 발표한 6차 종합보고서를 보충 설명했습니다. 핵심적인 내용은 온난화 속도가 예상보다 빨라 앞으로 20년 안에 지구 온도 상승이 1.5도를 넘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되면 급증하는 기상재해에 놀란 세계 각국이 적극적인 탄소 감축에 나서게 될 것이란 전망도 밝혔습니다. 뜨거운 맛좀 본 다음에 다시 내려가지고 2100년도쯤 가면은 다시 1.5도로 내려갈 수 있겠다. 현재 우리나라는 산업 위주의 경제 구조로 탄소를 줄이는 데 취약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탄소 경제 전환 시기에는 다른 나라보다 빠르고 효율적인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반적인 그 여건이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탄소 중립을 달성할 수 있는 데 있어서 가장 유리한 위치에 있다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온난화 경향이 심각해 이번 6차 보고서가 강력한 경고를 담고 있다는 점에는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하지만 기후변화를 억제하기 위한 과학적인 선택지를 제시했고 돌이킬 기회가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도 함께 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미국 테네시주에 있는 초등학교에서 20대 여성이 총기를 난사했습니다. 학생 3명을 포함해 모두 6명이 숨졌습니다. 총격범은 이 학교를 다녔던 걸로 확인됐고 현장에서 경찰에 사살됐습니다. 김선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초등학교 주변이 경찰차로 둘러싸였습니다. 구급차도 학교에 속속 도착합니다. 미국 테네시주 내슈빌의 사립학교에서 현지 시간 27일 오전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범인은 반자동 소총과 권총으로 무장하고 학교 연문으로 침입해 여러 발의 총을 쐈습니다. 결국 아이들 3명과 성인 3명이 치명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She entered the school through a side entrance and traversed her way from the first floor to the second floor, firing multiple shots. 경찰은 총격범이 한때 이 학교 학생이었던 내슈빌 출신의 28살 여성이라고 말했습니다. 총격 사건은 미국에서 흔한 일이 됐지만 여성 총격범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1966년 이후 총기 난사 사건 191건 가운데 여성 총격범은 4건에 불과합니다. When the officers got to the second level, they saw a shooter, a female, who was firing. The officers engaged her. She was fatally shot by responding police officers. 최근 잇따른 총격 사건에 어린 초등학생까지 희생되며 미국 사회는 또 한 번 충격에 빠졌습니다.
올해 석 달간 89건의 학교 총격 사건이 일어났는데 1970년 통계 이래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열고 총기 개혁 법안이 빨리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We have to do more to stop gun violence. It's ripping our communities apart, ripping the soul of this nation, ripping at the very soul of the nation. And we have to do more to protect our schools so they aren't turned into prisons. 사건이 일어난 학교는 기독교계 사립학교로 유치원부터 6학년까지 약 200명이 재학 중입니다. 경찰은 목격자와 주변 인물 진술을 토대로 범행 동기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YTN 김선입니다. 브라질에 있는 한 학교에서 10대가 흉기를 휘둘러 교사 1명이 숨지고 학생 등 4명이 다쳤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현지 시각 27일 오전 7시 20분쯤 상파울루주의 공립학교 교실에서 10대 학생이 수업 준비를 하던 71살의 교사를 뒤에서 흉기로 찔렀습니다. 해골 모양의 마스크를 착용한 20대 학생은 이어 달아나는 학생들을 향해 몇 차례 흉기를 더 휘둘렀습니다. 이 사건으로 목과 머리 부분에 큰 상처를 입은 교사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고 다른 교사와 학생 등 4명은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폭우와 지진 피해가 있었던 남미 에콰도르에서 이번엔 대규모 산사태가 마을을 덮치면서 최소 53명이 숨지거나 실종됐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26일 오후 9시쯤 수도 키토에서 남쪽으로 315km 떨어진 침보라소주 알라우시 지역에서 산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일요일 밤 마을을 갑자기 덮친 토사에 주민들은 손 쓸 틈도 없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우크라이나 곳곳에서 전투가 격화하면서 민간인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서방이 지원을 약속했던 주력 전차가 전장에 도착하면서 우크라이나가 대반격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종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러시아가 현지 시간 27일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전방위적 공세를 펼쳤습니다.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주 주지사는 슬랴반스크에서 러시아군의 공격으로 2명이 숨지고 29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동남부 자포리자주에서도 러시아의 공격이 강화되면서 14개 정착지가 포격을 받아 4명이 다쳤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러시아군이 도네츠크주 외에도 5개 방면으로 우크라이나군을 공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자포리자주의 전선 지역을 방문해 메달을 주며 군인들을 격려했습니다. Бажаю здоров'я. Слава Україні. Маю честь сьогодні бути тут присутнім зі своїми хлопцями і подякувати вам. 젤렌스키 대통령은 최근 들어 최대 격전지 바흐무트 인근 부대 등 전선 방문 빈도가 잦아졌습니다. 자포리자에서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총장도 만났습니다. 러시아가 점령 중인 자포리자 원전의 안전구역 설정을 위해 협상을 벌이고 있는 그로시 총장은 원전 시설 지원 방침을 확인했습니다. This is my seventh trip to your country since the war started, which is also an indication of my deep commitment for as long as it takes, as all your friends around the world tell you. 이런 가운데 서방이 우크라이나에 지원을 약속했던 주력 전차 등 군수물자가 잇따라 도착하고 있습니다. 독일 주력 전차 레오파르트 2 전차 18대가 현지 시간 27일 우크라군에 인도됐습니다. 같은 날 영국이 시험 운영할 수 있도록 보낸 주력 전차 등도 우크라이나에 도착했습니다. 이러면서 우크라군이 수준의 향후 전쟁 향배를 가를 대반격에 나설 것으로 월스트리트 저널이 전망했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벨라루스에 전술 핵무기를 배치하려는 러시아의 계획이 허풍이 아닐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볼턴 전 보좌관은 CNN에 출연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핵 위협을 가할 때 허풍을 치고 있다고 생각했다며 그러나 벨라루스로 전술핵을 옮기는 문제는 허풍이 아닐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옛 소련의 일부였던 벨라루스의 러시아 합병 가능성을 거론하며 이 문제에 대해 우리가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지 않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날이 더 온화합니다. 온화한 날씨 속에 노란 개나리도 고운 자태를 뽐내고 있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15도 가까이 올라서 어제 같은 시각보다 2도가량 높습니다. 다만 공기가 점차 탁해지겠고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옷차림과 건강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전국적으로 맑은 하늘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전국의 대기질 보통 수준 보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오늘 중서부와 일부 남부지방은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남은 한 주도 대체로 공기가 답답할 것으로 보이니까요. 호흡기 약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고 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어제보다 2, 3도가량 높아 온화합니다. 서울 16도, 대전 17도, 대구 1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당분간 내륙은 맑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기온은 갈수록 오름세를 보이며 주말에는 서울 낮 기온이 24도까지 올라 봄 기온이 더욱 완연해질 전망입니다. 맑은 날씨 속에 건조특보는 또 한 차례 확대했습니다. 서울 등 중부지방에 이어 광주와 대구 등 일부 남부지방에도 건조주의보가 내려졌으니까요. 불씨관리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뉴스앤이슈 마칩니다. 이어서 더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